뉴스 헬리콥터에 올라탔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서울 헌법재판소 상공입니다. 이중환 변호사 등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박근혜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국회가 제기한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탄핵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장 뒷조사한 국헌문란의 증거, 대기업 뒤봐주고 돈 받은 뇌물 증거, 대기업 경영진 그만두라고 압박한 진술과 증언, 당장 생각나는 증거만 이 정도인데 이것도 증거가 아니라니. 청와대에 불려갈 의사는 성형외과 분야가 아니라 안과 분야여야 할 것 같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요. 서울 여의도 상공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같은 친박인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인데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아닌 나경원 원내대표였다면 과연 사퇴했을까요? 한편 오늘 당사에는 뜻밖에도 이정현 지지자 모임 회원이 찾아왔습니다. 반가웠을 텐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정현 지지자 모임의 실체를 알고 보니 이정현 장 지지자 모임이었습니다. 이정현의 손을 장에 지지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한 요양원 상공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 기자를 찾았습니다. 이용마 기자, 해고당한 뒤에도 끊임없이 언론 자유 복원을 위해 싸워왔고 올해 복마감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데요. 이용마 기자는 지금 MBC 내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저항도 소용없다. 저항하면 처벌되기 때문에 저항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해직 언론인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에서 불이익을 받은 언론인들을 원래 부서로 원상 회복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직을 걸고 싸운 사람이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회에는 기회주의만 판칠 뿐이지요. 이용마 기자의 쾌유와 복직, 그리고 정당한 평가, 이것은 한국 언론 살리기의 첫 단추입니다. 이용마 기자,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맙시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뉴스는 현장이다 준비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역사 국정교과서 발표로 시끄럽기도 하고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완전히 새로운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와 함께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최순실의 단골병원인 김영재 성형외과를 방문해 서류를 수거했습니다. 현장에 미리 와 있던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최순실이 이 병원에서 136차례의 프로포폴을 시술받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프로포폴을 시술받을 리 없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고발뉴스가 중계한 생중계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병원을 비워요. 네? 뭐 했냐 그러니까 미국 학회를 갔다 그래요. 아니, 며칠부터 며칠이요? 4월 24일부터 5월 10일. 프로포폴을 처방하지 않은 날이 1년에 몇 번 없어요. 근데 그 프로포폴을 처방하지 않은 날이 세월호 사건이 나고 그 뒤로 일주일 넘어. 그 일주일 후에 한 2, 3주가. 그때는 뭐 지금 뭘 의심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 있을까봐 혹시 자리를 뜬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의심이 되기도 한 거죠. 지금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김영재 의원에서 소비한 프로포폴 양이 일반 대형 병원의 2배, 3배 이렇게 된다라고 추정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두 명, 뭐 서너 명 왔다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소비했을까요? 최순실의 136번의 이 진료 기록은요, 그냥 프로포폴 중독자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을 프로포폴을 맞고 여기다 보톡스를 맞고 필러를 했으면요, 제가 주변 사람들 물어보니까 얼굴이 멍자국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프로포폴 쇼핑한 거네요? 쇼핑이 아니라 지금이야 프로포폴이 이게 금지로 허가가 이제 까다로운 약이 됐지만 그 이전에 이것이 쉬울 때 성형 수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프로포폴에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강남 지역에 조금 힘든 병원들이나 이런 데들은 다 프로포폴 장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포폴은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다 쓰지 않고 남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느 병원에서 그 의사가 어떤 환자한테 프로포폴 처방해 준다고 밤에 오라 그런 게, 이런 게 그 프로포폴 주사를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의사들이 이 프로포폴 주사를 불법으로 놔주고 또 자기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이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프로포폴 중독자의 일지같이 보입니다. 최순실의 이 병원에 다니는 일지는. 혹시 최순실 씨 그 차트를 보시면 주로 아까 전에 간호사들 진술은 보통 피부 시술이나 피부 혹은 시술. 이제 뭐 실리프팅도 가끔씩 있었다는데 네, 다 있는데 맨 밑에는 계속 프로포폴이에요. 뭐뭐뭐 프로포폴. 그럼 거의 136개 넘는 그거 100% 다 프로포폴. 여기 와서 뭘 했든지 간에 항상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원이 결국은 이 선생님의 진료의 그 기록은 프로포폴의 기록이에요. 어제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폭로된 대법원장 사찰 문건은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찰은 국정원법에도 어긋나는 직권남용이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사찰에 해당하는 거라면 이게 이제 또 문건의 진위도 물론 판별이 돼야 되겠지만, 근데 어제 사정기관에 근무하셨던 우리 뭐 특조위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건을 보신 분들은 이게 국정원 문건이라고 거의 확언을 하세요. 아, 국정원, 그러니까 나온 곳은 청와대인데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준 문건이다? 예, 작성 기관은 국정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도 사실 이제 그분들에게 들은 건데 전문가들 여러분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원래 워터마크라는 그런 특별한 기법을 쓴답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 볼 때는 원본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글씨가 복사를 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행위를 할 때는 복사지에 이렇게 크게 문건의 한 가운데 하고 내 귀퉁이에 보니까 글씨가 크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면서요. 네, 거기는 차라고 돼 있었습니다. 차라고 이번 문건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국정원 문건을 이분들이 보시는 근거가 청와대나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른 사정기관의 문건은 대외비라고 이제 도장을 찍거나, 저희도 이제 국회도 그런 정부 문건 중에 대외비를 많이 받아보거든요. 근데 대외비라고 해서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고 시리얼 넘버, 일련 번호 같은 게 적혀 있긴 하지만
파기의 시한을 적어놓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근데 어제 그 문건은 보니까 대배비라고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고 거기 보면 2014년 2월 7일 한 파기, 2월 7일까지는 파기해야 된다. 파기해버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문서를 처리하는 곳은 국정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그 전문가들 얘기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약에 그분들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게 국정원에서 작성이 돼서 청와대로 보고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한 이제 동향 정보 보고라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시중에 흘러다니는 소문들 취합해서 정보로 보고하는 거. 예. 그런 것과 이제 한편에서는 따라다니면서 수집한 사찰, 이건 엄연히 다른데 이건 사찰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뭐 제가 이제 이것을 판별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예. 이것도 또 전문가들 의견을 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제 이제 그 전문가들 여러 이 문건을 보신 분들은 이거는 특별한 예를 들면 감찰이라든지 동향 보고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한 비위가 있거나 특별한 사안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보고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들. 등산을 자주 간다. 뭐 누구랑 친하다 이런 거. 네.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비위, 비리, 뭐 부정한 일 이런 거와는 전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냥 그분이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기록한 그런 문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한 가지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국정원에서 만약에 작성을 했다면 국정원법으로는 동향이나 정보 수집도 못한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보고도 안 되는, 정보 수집도 안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 국정원법 3조라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직무에는 국내 공무원이나 이런 공직자에 대한 정보 수집 동향 보고 이게 국정원의 직무에 들어있지 않고 전문가들한테 어제 의견을 구해보니까 이 국정원법 3조에 있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여러 가지 다른 법률 위반 더하기 직권남용, 직무가 아닌 일을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청와대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해 사찰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박근혜의 범죄 혐의들은 최대 20년 옥살이를 해야 할 범죄라고 밝혔는데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또 다른 숙제가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인데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부분 법조인 그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부장검사. 네네.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뭐 대법원장 등산 좋아한다는 그 내용을 모아서 이제 청와대에 보고서 올리는 게 무슨 사찰이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대법원장이나 또는 뭐 법원장, 뭐 부장판사, 법관들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등산을 하고 누구와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무슨 취미생활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게 사찰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 와중에서 혹시 시비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사찰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의 등산 습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원 내부의 이제 어떤 구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집을 했고 그게 이제 국정원 수집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다른 의원들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국정원이 정말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법원이나 변호사협회에서도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경진 의원께서 보실 때 이게 동향 보고라고 보세요? 아니면 사찰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경계가 애매한데요. 동향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사찰입니다. 그게 불법이죠, 사실 동향 보고 자체가. 그러니까 가령 저 김경진 의원이 뭐 오늘 저녁에 누구를 만나서 술을 먹는다. 그러면 매일매일 이 사람의 행동을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시비거리를 찾아내고 하는 것 자체가 사찰이니까요. 동향 보고 자체가 사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사찰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에서? 결국은 그렇게 사찰을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가 뭔가 약점을 잡아서 사법부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컨트롤이나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특히 이제 정권 입장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이런 사건들에서
뭔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으면서 우리는 당신이 그때 누구랑 술 먹은 걸 알고 있다. 또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 예. 이 협박용으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 이런 사찰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보면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지금 뭐 인사운동을 하고 다닌다. 이제 그 내용 문건도 지금 폭로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인은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검증이 좀 더 필요하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분이 대법관이 됐다면 나중에 그분이 주심으로 맡은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정권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들이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고 봐야죠. 근데 뭐 어제 얘기 나오기는 뭐 부장판사 이상인가요? 그죠? 네. 그 부장 검사는 안 들어갑니까? 김경진 의원께서 부장 검사셨는데. 검사들도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보면 그 이제 부장검사 몇 명 안 될 때는 지역에 있는 정보기관들이라든지 또는 수사정보기관들이 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2016년에 대한민국이 여전히 지금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특검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한 비망록에 이미 지금 상당 정도 나와 있는 건데 보면 김동진 부장판사가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법원 인트라넷에다가 지금 비판을 했더니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당히 쓰지 않았습니까 보면. 예. 그리고 또 다른 부장판사 국가보안법에 이제 관련해서 무죄 선고한 부장판사에 관련해가지고는 예. 뭔가 견제 수사안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길을 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도 지금 김영한 비망록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 부장판사, 부장검사 상당히 정권에서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사찰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자, 지금 청문위원으로 계속 청문회를 4차까지 진행하셨습니다만 네. 이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 언론에서 나온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물론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검사 출신이시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처벌 수위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K나 미르스포츠 모금만 해도 800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제 지금 정동킨 이사장 증언도 했듯이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일개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거든요, 보면. 예. 결국은 그게 재단의 껍데기만 쓰고 있지 대통령 본인이 받은 거나 진배가 없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게 뇌물이 되건 아니면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나중에 대통령이 기소된 뭘로 기소됐는지 간에 벌써 1,000억 대 가까운 돈을 모금한 거니까요. 예. 이건 징역 최소한 10년, 20년은 살아야 될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두 간호장교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양심 선언을 하기로 했던 구성순 청와대 경찰관의 청문회 증인 출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7시간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검은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기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신보라 전 간호장교 대위도 청문회에 나와서 이제 대부분 모른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나마도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조 대위의 기존에 했던 진술과 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은 이 부분이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근데 네.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신보라 씨가 진술하는 게 조여옥 대위와의 진술과 어긋난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신보라 씨는 당일 자신은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시경에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10시경에 각을 갖다 드렸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갖고 왔는데 지난 1일이죠. 12월 1일 네. 그 간호장교 조대희가 특파원 대표를 통해서 전화 인터뷰를 했죠. 네. 그때 무슨 말을 했었냐면 청와대는 의무동과 의무실 두 개의 시스템으로 나뉜다. 의무실은 일반 청와대 직원들이 진료를 보는 곳이고 네. 의무동은 대통령을 위한 전용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 공간에서 근무했다는 예, 그렇죠. 예. 그곳에서. 그런데 이날 신보라 대위는 본인이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이게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의무동에 근무한 사람이 대통령의 주사나 이런 거를
놓지 않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데 네. 지금 본인은 의무동에 근무했으면서 대통령에게 어떤 주사를 놓거나 처치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네. 사실 이날도 신보라 씨의 국회에서 나왔던 증언은 네. 상당히 믿기가 어렵다. 그러면 신 전 대위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조 대위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요?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네. 신대위의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사실 제가 그 제보를 들어오는 것도 신보라 대위는 사실 잘 안 나와요. 신보라 대위는 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조혁 대위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의 인터뷰를 보면 조 대위도 스스로 얘기했거든요. 본인이 의무동에 근무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나와서 신보라 씨는 자기가 전 신대위가 의무동에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진료나 이런 건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조금 짚고 넘어갈 대목이죠. 네, 결국 마지막 퍼즐 조각은 미국에 있는 이제 조 대위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결국 이제 문제는 그 참사 당일에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일단 당일 청문회에서 나왔던 건 비선의사 김영재 씨마저 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필러든 아니면 무엇이든 시술은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김영재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 있었던 의사들 그리고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대통령이 계속 피부 시술을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들었던 멍자국이나 그다음에 대통령의 그 팔자 주름 같은 것이 점점 사라지는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계속해서 어쨌든 피부 시술을 받았던 거는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물론 대통령도 그 시술은 받을 수 있죠. 그게 잘못은 아니고 정상적인 과정인데 근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검증된 기관에서 검증된 의사에게 받아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공식적으로 검증된 의사라고 임명된 대통령 청와대 의무실장, 대통령 주치의들, 대통령 자문의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게 좀 문제점이죠.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세월호 7시간 마지막 퍼즐 뭘 밝혀내야 될까요? 어떤 점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될까요? 일단 세월호 7시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고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아까 박진원 의원께서 살짝 말씀하셨지만 오늘 국회가 청와대로 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난주 수요일 국조특위에서 안민석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현직 청와대 경찰관인 구순성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그날 어찌된 영문인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와대 조사에서 그 지근거리에 있었던 그분이 양심선언이 어느 정도까지 그 발언이 될 것이고 그분이 어느 정도의 근거까지 제시할 수 있느냐가 사실 오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어쨌든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의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7시간에 대한 의혹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어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대 이정우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IMF 때보다 더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경북대 이정우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이 탄핵 이후에 정말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국정 공백이 우려됐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경제사령탑 그대로 유임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 부총리 가장 시급하게 챙겨야 될 사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똑같은 문제인데요. 9년째 됐는데 9년 동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특징은 한마디로 경제 철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인가요? 경제부총리가 또는 대통령이 그렇게 해줘도 좋은데요. 앞으로 경제를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지금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런 쪽으로 끌고 갈 테니까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협력합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 것을 지난 9년 동안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런 방향의 어떤 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때 아주 임시 방편적인 그런 식으로 땜빵을 하고 넘어가고요. 장기적인 어떤 비전 이런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냥 규제 완화하겠다. 예. 또 뭐 창조 경제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있었는데요. 창조 경제 제가 처음 나올 때부터 이거는 위험하다. 사기꾼들이 설치기 좋은 토양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라디오 같은 데 나와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 그렇게 됐죠. 예, 최순실 사태에서 보듯이 이게 사기꾼들이 설치기 아주 좋은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그렇다면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시기에 딱 맞는 어떤 비전 아니면 경제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경제 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포용적 성장이 뭐냐 하면은 지금 한국 경제는 IMF 사태 이후 그러니까 거의 20년이 다 됐습니다. 네. 20년 동안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는 것이고 예. 또 하나가 저성장입니다. 양극화와 저성장 두 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중고죠. 이 이중고는 말하자면 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 문제입니다. 양극화와 저성장 두 개가 동전의 앞뒷면과 마찬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포용적 성장밖에 없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저소득층 또는 노동자,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돈이 좀 더 생기니까 소득이 생기니까 시장에 나가서 물건이라도 하나 더 사고 옷이라도 한 벌 더 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돈이 돌기 시작하고 그럼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결국은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것인데 예.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공통적으로 이 포용적 성장의 길로 가지 않고 항상 반대로 왔습니다. 이런 철학 자체가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때 땜빵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정책을 수십 차례 발표했고요. 예. 그래도 안 먹혀 들어가죠, 약발이. 그거는 늘 상투적으로 역대 정부가 쓰던 수법인데요.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정작 가야 할 이 포용적 성장 쪽으로는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요. 예. 유일하게 제 기억에는 최경환 부총리 때인가요? 포용적 성장 이런 말을 딱 한 번 말만 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약간 기대를 걸어보았는데 역시나 아무런 그런 조처가 없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니까 철학의 부재입니다. 한마디로. 예.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포용적 성장 잘 들었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코앞에 문제가 닥쳐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꽤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 이제 양적 완화를 몇 년 한 끝에 위기는 넘겼다고 보고 이제 금리를 정상화해가는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올렸고요. 어제 올린 것 자체는 한국에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문제는 내년에 세 차례 더 올리겠다 이제 이렇게 예고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세 차례 더 올리면은 0.25%씩 세 차례 올리면은 한국 금리와 같거나 역전이 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 기준 금리가 1.25% 아닙니까? 네. 1.25%보다 미국이 낮은데 내년에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높아지면은 금리가 미국이 한국보다 높아지면은 돈은 금리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겠죠. 그럼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간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데요. 그럼 금리를 인상하면은 문제는 이제 한국의 가계부채 지금 1,300조 원 규모인데요.
여기에 많은 서민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얽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의 금리 인상 부담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죠.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가계부채 문제는 당장 무슨 묘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고요.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소득을 더 높여주는 방법을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되고요. 예.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용적 성장. 예. 그죠? 서민과 중산층 이하 이런 사람들의 소득을 늘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주는 이런 방식의 정책을 써서 이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주면은 그 부채 상환 능력이 높아지면서 가계 부채 이것이 내관이 터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2014년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정윤회 문건을 유출했다는 명분으로 경질됐지요. 조응천 의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과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매우 주목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에 출연한 조응천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8월 3일자 2013년 8월 3일자로 호텔 실장이 나가고 김기춘이 들어와요. 근데 12월 초중 순서부터 3, 4회에 걸쳐가지고 일간지에 김기춘 실장 곧 물러날 듯이라고 보도가 계속 나와. 하루 날 불러. 이거 언놈들이 이런 거야. 이거 좀 알아봐. 아니, 이건 취재원 확인하는 건데, 그거 힘듭니다. 내용도 상당히 이거는 뭐 내밀합니다, 이거는. 아니, 그리고, 이거는, 글쎄요. 좀 힘들겠는데요? 아, 그러면, 너 말고 어디다 시키냐. 우리가 그때 일을 잘했거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줬어요. 그 내용은 알려진 바와 같고. 그 3인방이 어떡할까요? 조사할까요? 어떡할까요? 좀 있어봐라. 그건 내가 뭐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지금 실장하는 거 아니다. 아주 거룩하게 말씀하시고. 근데 며칠 있다가 청와대 본관 쪽에서 3인방들이 조응천 저 XX 쌍욕을 막 하고 저 X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걸 준 거야. 내가 저자들이 당신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자를 준 거야. 그럼 완전 허리지 뭐. 근데 그런 걸 내가 왜 해요? 그러면 김 실장이 수사를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고 또 결과도 이제 김 실장한테 보고한 거죠. 당근이죠. 페이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페이퍼. 아니 본인이 페이퍼 안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지 뭐. 안 받았대? 네, 페이퍼는 안 받았다니까. 그래서 누가 트윗에다가 뭐 지금 김기춘이 이렇게 뭐 나 지시 안 했는데 지가 갖고 왔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내가 구라임 그랬어. 그때 뭐 짧고 강렬한 멘트 뭐 뭐. 봤어요. 그 최순실 출입할 때 그 문제로 들어갔고 저 이행정실 이부속실 행정관이 에스코트 하고 했으니까 이영선. 그거 그다음에 저 이재만이는 네가 총무비서관으로서 보안 책임자인데 출입 그거만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특검에서 밝혀야겠네요. 아이고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해야죠. 그거. 예. 진짜 많을 겁니다. 그건. 문고리 4인방이 그러면은 합체 로봇이라니까 세 분이 합체 로봇이에요. 러시아 베링해입니다.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데요.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한 청정해역입니다. 이곳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너도 나도 찾는 최고급 대게, 이름하여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여러 후기를 접하고 선택하세요.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대게 요리 전문점 개수작 목포, 나주, 창원에 매장이 있습니다. 미국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당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이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의 피의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예, 말하자면 031-902-9292. 건강한 목,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겨울에 이삿짐 센터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사갈 준비로 바쁜 무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작별을 고하는군. 응? 근데 원내대표 후보 나경원이가 웬 말이야? 대통령이 여성이라서 원내대표도 여성을 택할 것으로 기대했던 새누리당이었나? 누나를 여성이라고 생각했어? 누나는 위기 상황에서만 여성이야. 알았어? 허나 니 똥 굵다 이 새끼야. 최순실 파문만 보면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할 너희 친박들인데 이렇게 기사회생하다니. 새누리당에서 정의는 탈당한 모양이다. 아니지. 최순실과 다를 바 없는 나경원이를 내세운 당신들 비박의 판단 미스 때문은 아닐까? 최순실의 딸만 대학 입학할 때 그런 혜택을 입은 줄 알았더니 나경원이 딸도 그랬더만. 닥쳐 이 새끼야. 너희 친박 새끼들 오늘 밤에 축배를 들겠구나. 당연하지. 모처럼의 회포를 풀어야 하지 않겠어? 근데 조심해라. 이빨에 털이 끼면 곤란하니까. 뭐? 닥치라고! 자, 그만하시고요. 자, 그나저나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만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인턴을 특혜 채용하도록 환이 알선했다. 이런 혐의가 있잖아요. 검찰 주장은 이거더만요. 특혜 채용 사실이 드러나면 곤란하니까 환이 보좌관을 시킨 거예요. 보좌관은 특혜 채용한 일이 없다는 식으로 공단 간부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지요. 그러다 걸린 거고요. 맞나요? 사회자, 죽고 싶어. 이미 공단 이사장이 검찰 수사받을 때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그 이사장이 법정에서 말을 또 뒤집은 거 아닙니까? 화나고 논의했다고요. 허나 그 최순실을 욕하고 나경원을 욕할 때에는 나는 비슷한 잘못한 게 뭐 없을까? 나도 걸릴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자성을 해야 하지 않겠니?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법률 위반한 것도 없고 증거도 없다고. 그 혼자만 그러세요? 법률 위반이 분명하고 증거도 나왔는데. 허나 너 그 청와대 누나 코스프레 하니? 오늘 헌법재판소에다가 박근혜 변호인단이 변론서를 내면서 했다는 말. 박근혜는 헌법 어긴 일이 없고 증거도 없다. 야, 니네 그네가 없다면 없는 게 되는 거냐? 뭐? 대법원장도 사찰했는데 당신은 안 했을 것 같아? 그랬겠지. 당연히 했겠지. 근데 날 못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무너무 깨끗하거나 혹은 뭔가 상대방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 이 새끼 나만 야비하게 만드네? 야, 정호성이는 그럼 니네 누나하고 무엇하러 통화를 했겠니? 또 안종범이는 뭐하러 미주알 고주알 메모했겠어? 예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는데 박근혜는 기록이 너희를 구원케 하리라. 이러는 꼴 아니야 이 새끼야. 뭐 탈당하는 김에 이쪽에 비밀이 담긴 원본 파일, 복사본 파일 다 내놓고 나가. 그리고 깨끗하게 시작하자고. 이거 마지막 거래야. 만약 그걸 갖고 나가서 어떻게 써먹겠다? 그러면 박지만이가 교사했다는 총기 사례를 나한테 하게? 야, 근데 말이야, 총기 쏘는 건 괜찮아. 근데 거세는 하지 마라. 야, 허리 아래의 것은 건드는 게 아니에요. 니네 청와대 누나 아빠가 한 말 아니야? 물론 허리 아래의 것을 건들지 말라는 이야기는 박근혜 아빠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이겠지? 닥치지 못해! 언제까지 우리는 비박 친박으로 갈려서 이전투구를 벌이는 집권 여당을 봐야 합니까? 가계부채 1300조 시대에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어찌 살라고? 안님 칼을 뽑으셨네요. 안님, 그나저나 국민의당 지지율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경쟁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무려 40%가 넘었어요. 희망이 없다면서 박차고 나온 당인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구가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도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다소 상승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이재명 시장이 3강 구도를 확실하게 만들었는데 국민의당은 힘의 균형도 상실했어요. 더 큰 문제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입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총선 돌풍이 어려웠을 텐데. 그렇다면 호남 지지율을 올리는데 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호남으로 본적을 옮기겠습니다. 그런 걸로 감동받을 유권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되면 청와대를 호남으로 옮기겠습니다. 그거는 수도 이전이에요. 헌법을 바꿔야 하는 건데. 위헌 판결 났죠? 그게 안 되면은 얼굴을 호남형으로 바꾸겠습니다. 호남형으로 바꾸려면 얼굴에 주사 맞으면 됩니까? 그 되겠어요 그게? 이 씹새끼야! 그럼 어쩌라고? 인기 있을 때도 딴지 걸더니 너 나 싫으면 싫다고 하란 말이야? 그러겠습니까? 저 안님 좋아합니다. 자, 안님, 호남의 수준 높은 민주시민을 만나보시면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김용민 브리핑이 송년 특집으로 호남 공개방송을 엽니다. 12월 29일 목요일 낮 1시 전라북도 전주로 가고요.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광주광역시 금남로에 있는 광주 YMCA 2층 무진관에서는
광주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공개방송으로 꾸밉니다. 저와 이완배 기자가 갑니다. 입장료는 무료인데요. 행사비 충당을 위한 후원금 모금은 현장에서 받습니다. 미리 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은 미리 자리를 마련해 드립니다. 당일에 그냥 오셔도 되겠는데요. 꽉 차면 우린 몰라요. 신청 방법은 김용민 브리핑 팟빵 게시판 알림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다고 해놓고서 안 가면 국민의당에 신고할까요? 나쁜 네티즌 잡는다면서요. 오늘의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부산 아세안 정상회의에 대통령 박근혜가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때 박근혜가 몇십 분 잠시 머무를 대기실에 화장실을 따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면대와 변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배관 공사를 따로 했다고 하는데요. 황교안의 의전 요구는 박근혜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2014년 부산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던 장소, 이곳이 어디인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예, 정답! 네, 환님 정답은요? 이 부산에 명소하면 여기지. 정답은 LCT. 닥쳐 이 새끼! 이 새끼 LCT를 왜 얘기해? 서해자 정답하러 가자.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곳. 이곳은 부산의 명소지. 그리고 고관 대작들만 모여요. 정답은 초원 복국집.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보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박근혜 퇴진 청년산타를 모집합니다. 12월 17일과 24일 이틀간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인근에서 아이들에게 선물과 카드를 나눠줄 산타. 참가비는 1만원입니다. 선물 배포 후 청년산타 모두가 청와대로 행진. 박근혜에게 수갑을 선물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산타 신청과 함께 물품 후원도 받고 있는데요. 문의는 010-6257-4011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 박근혜 정권 퇴진 청년행동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김태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충청북도지사를 지낸 나는 꼼수다에 있어서는 상당히 잊을 수 없는 인물이죠. 바로 정우택 씨. 예, 정우택 씨가 새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 원내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후임이죠.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경선을 했습니다. 총 129명 중에 119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예. 정우택 후보가 62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55표에 그쳤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우택 후보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됐는데요. 예. 일단은 뭐 친박과 비박의 대결이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범친박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친박이 이제 결성한 혁신과 통합, 보수, 연합, 거기에도 이제 회원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친박과 비박의 대결에서 친박이 승리를 했다. 사실상 이번 원내대표 경선 누가 될지 상당히 좀 관심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탄핵에 대한 찬반을 보면 한 62대 57 뭐 이 정도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요게 결국은 요 여세를 몰아서 비박계가 원내대표까지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도 있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 중간층 30명 정도 의원들의 이제 표심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고 예. 세상에 있는 경선 중에 제일 힘든 경선이 원내대표 경선이라고 해요. 의원들이 이게 선거의 이제 귀신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 선거이기 때문에 보통 원내대표 경선을 하면 후보들이 다 계산한 예상 득표수를 합치면은 전체 득표수보다 훨씬 이제 넘는다는 거죠. 내가 당신 찍어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표심을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이게 친박과 비박의 대결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의원 개인의 어떤 친소 관계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애초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비박계 대표주자로 나온다고 하길래 그게 과연 될까 이제 싶었어요. 나경원 의원이 물론 대중적인 인지도나 지지도는 상당히 높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박계가 조금 후보를 좀 잘못 낸 게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은 그 전홍택 후보한테 밀려서 지금 아주 중요한 국면에서 원내대표 자리를 친박계에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비박계는 친박 원내대표가 나오면은 탈당을 비롯한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그동안 쭉 있어 왔는데요. 예, 비박계는 그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그걸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봤고 아주 그냥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잡은 건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까지도 비박계가 내지 못하면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게 지금 뭐 유승민 의원이나 다른 비박계 비주류 의원들의 이제 생각인 것이고 이 원내대표가 또 비대위를 꾸리는데 상당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21일이면 이정현 대표가 또 물러나고요. 친박 지도부가 사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것은 오늘 선출된 이제 원내대표가 당을 이제 대표를 하게 되고, 예. 그리고 비대위 구성에 이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를 하죠.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전국위원회가 소집돼야 하는데, 비대위원장 후보를 원내대표가 이제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이제 단수로 올려서 추대를 해서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하는 형식으로 또 이제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만들 수 있는 이제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친박이 이걸 가져갔다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물론 당내에서 반발이 있으면 결국은 비대위원장도 경선을 통해서 복수의 후보를 올리고 전국위에서 이제 표결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강한 추천 권한이 원내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박으로서는 향후 비대위원장, 그 비대위를 꾸릴 수 있는 상당히 큰 권한을 손에 넣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향후 새누리당의 그 진로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는데, 참, 그 나경원 의원은 사실 자신 딸의 입학 문제도 있고요. 뭐 지금 법정에서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돌아가는 양상이 최순실의 그 딸로 알려진 정유라의 입학 과정과 상당히 흡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 비박을 대표할 만한 그런 상징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당시 처음에 뭐 주호영 의원도 거론이 되길래 상식적으로 보면 주호영 후보가 훨씬 더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경원 후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성한용 우리 선배한테 여쭤봤어요. 나경원 의원이 왜 후보가 된 거죠? 여쭤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 하니까 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정진석 원내대표 그때 될 때도 경선에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의 그 원내대표를 하고자 하는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결국은 후보까지 됐는데 결국 비주류로서는 상당히 좀 패착 카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하여간 참 정우택 시대가 열렸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와대에 오늘 최순실 국조특위가 현장 방문을 하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김영재 의원과 차움병원을 이제 방문 조사를 하기로 했고, 오후 3시부터 청와대 이제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현장 조사를 왜 하냐면, 지금 어이없게도 윤전추, 이영선 이런 행정관들한테 청문회 나오라고 하니까 연간에 좀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지금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청와대 경호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청와대 의무실을 제외하고는 지금 청문회에 이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청와대 현장에 가서 청문회를 하면 동행명령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청와대에 가서 현장에서 청문회를 하고 현장에 조사도 하겠다. 경호실이라든지 관저라든지 이런 부분에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청와대가 경호 시설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지금 거부 의사를 밝혔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당연히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를 보면 김경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은 1급 비밀 취급 인가증이 있고 국민이 뽑은 공직자인데 국회의원들에게 비밀이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너무 오만한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지금 오후 3시에 의원들이 청와대로 가기로 했는데 청와대에선 지금 연풍문에서부터 의원들의 출입을 막겠다는 태세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김경진 의원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청와대가 끝까지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특검에 청와대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예. 이게 참 웃긴 게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진 청와대는 상당히 열린 청문회 아니었습니까? 예. 보안 손님이라고 해서 김영재 이런 김상만 이런 사람들 최순실 완전 프리패스였잖아요.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청와대 출입을 불허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나 웃기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은 사실 오후 3시 이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간 청와대가 이렇게 막는다면 막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변을 기대한다는 거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여하간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세월호부터 대선 부정 의혹 말하자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이런 것들서부터 진상규명에 전혀 협조를 안 해왔던 정부 아닙니까?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진상규명에 협조를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박근혜가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로는 청와대가 거대한 범죄적 집단으로 변모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청와대 현장 조사도 막고 그러면 지금 청와대 비서진들, 수석비서관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정말 공무집행 방해 이런 식으로 특검이 기소를 해서 이건 정말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법원에서도 지금 상당히 열이 받쳐 있을 텐데 대법원장부터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말이죠. 어떻게 이것과 관련해서 법원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세요? 지금 그 상태에서 상당히 강하게 유감 성명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예. 근데 법원으로서는 그 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정권 차원의 비리나 이런 부분이 법원으로 넘어왔을 때 기소가 됐을 때 엄벌하는 복수심이 아니라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판결을 하는 그런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뒷조사 안 했다. 이렇게 또 오늘 부인하고 나섰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국정원 IO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 경로로 정보를 수집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로 이제 불법적인 행태였고요. 국정원은 내부 사찰이나 내부 동향 보고 파악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거는 방첩 이런 부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국정원 국내 파트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상당히 지금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제의 국정원의 업무 영역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까지 좀 연결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청와대에서 뭐 해명하는 것들을 뭐 믿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건 그냥 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 브리핑하는 거, 이거는 그냥 아예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무슨 말을 하건 간에 그 무게감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비중을 싣는다든지 하는 것은 뭐 상당히 위태로운 일이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금요일마다 한국갤럽 조사가 나오는데 이번 주에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로 떨어지면 이거는 사실상 0이다. 상당히 경이로운 결과가 나온다로 말씀드렸는데 직무정지 이전에 이제 5%까지 갔고요. 그래서 어떤 신화적인 그런 기록은 이제 세우지 못했고, 대통령 직무정지가 된 이후에는 그 지지도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갤럽 조사 중에서 이제 특기할 만한 것은 정당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번 주는 40%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40%는 전주에 비해서 5%포인트가 상승을 한 것이고요. 이 수치는 당명 교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의 당명 교체 이후 최고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민주통합당 시절이었던 2012년 대선 직전에 지지율이 37%였는데 이것도 이제 뛰어넘는 수치고요. 대선 때는 뭐 그렇게 다 규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정말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민주당 계열의 이 정통 야당의 정당 지지도도 40%에 넘은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98년 이후 처음이라고 갤럽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보면 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을 했고 대구 경북에서도 32%를 기록해서 새누리당 25%를 앞섰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령별로는 10대가 57%, 20대가 56%로 이제 50%를 넘어섰고 60대 이상에서는 새누리당이 30, 민주당이 16%로 거기서 이제 뒤졌지만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1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 새누리당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15%, 그래서 다시 2위로 올라섰고 국민의당은 1%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12%였고 정의당은 4%포인트가 떨어져서 3%, 정의당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제1야당의 존재감을 이제 여실히 보여줬고 그리고 탄핵안 통과 이후에는 또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이전에는 뭐 황교안 총리도 인정할 수 없다, 물러나라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는 어쨌든 황교안 총리를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보여줘서 이런 지지율 상승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실책에 의한 반사이익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뭐 탄핵 때부터 국민들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진 것부터 시작해서 여간 당이 아주 멋진 팀 플레이를 지난 1, 2주 동안 보여줬다는 점 이걸 뭐 누가 부인 부정하겠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이런 주요 의원들의 아주 멋들어진 밥값 이런 것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의원 잘했죠. 방심하지 말고 대선 레이스와 지금 결부되어 있는 만큼 더욱 열심히 또 분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네. 자, 김태규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안녕하세요. 엄교입니다. 무리하다 망가지는 삶, 그 삶을 끝내자는 제안을 담아 제가 새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썼습니다. 민주주의가 멈춘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도서출판 창비.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녹색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구미시 의원 김수민 대구 경북 지역 평론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주말에 KBS 본관 앞에서 만났는데, 그 기쁨의 순간, 환희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판결 나는 순간에까지 제가 공개 방송 현장에 있었었고요. 예. 끝나고 바로 여의도 국회 앞으로 이동해서 또 집회를 함께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좀 제 옆에 계시던 분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 노래 나올 때 많이 우셨던 게 참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셨군요. 거기서. 예. 제 옆에 계시던 어떤 분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생각이 나셨는지 많이 우셨던 게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우시면. 아직 그 구말리 같은 이 박근혜의 이 철면피 모렴치 이거는 정말 역대급입니다. 뭐 하나 확실하게 똘끼가 있어야 천하를 거머쥐는 모양인가 봐요. 네, 자진해서 내려온다는 것이 전혀 뭐 머릿속에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수민 의원님 지금 이제 3일 남았어요. 3일. 뭐가 3일 남았죠? 뭔 3일 남았냐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12월 19일에는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탄핵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탄핵이었습니까? 예, 계속해서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다른 코너에서도 이 내기 내용을 한번 하셨잖아요. 예. 근데 들을 때마다 자꾸 틀리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미 본인의 예언은 성사가 됐다, 완성됐다. 뭐 맞아떨어지진 않았지만 제가 12월 19일 탄핵이라고 했는데 일자가 빠져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눈곱이 껴가지고 그랬던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묘한 게 날짜가 12월 9일 탄핵이 됐는데 요거를 숫자를 하나씩 떼서 곱하기를 해보면 1 곱하기 2 곱하기 9, 18. 예. 박근혜 정치 인생에서 떨어지지 않는 18이라는 숫자가. 네. 그러네요. 1 곱하기 2 곱하기 9 하면은 18. 네. 대단합니다. 어제 제가 본격 정치 논평에서 주역이 등장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저도 어거지로 한번 숫자를 맞춰보는 것으로. 네. 신묘막측합니다. 예. 이러다가 1월 18일에 하야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1월 말에 헌재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나 혐의가 명확하고 뭐 더 규명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국헌문란의 주체, 주범
주역이기 때문에 박근혜 씨에 대해서 그렇게 뭐 오랫동안 검토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1월 18일로 슬쩍 한번 옮겨도 될지 허락해 주시면 1월 18일로 옮기겠습니다. 뭐해서 1월 18일로 옮기는 제가 거죠? 12월 31일까지는 네. 하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다가오니까 조금씩 네. 좀 초조해집니다. 예. 그럼 지면 손에 장을 한번 지지시겠습니까? 저하고 내기를 한번 할까요? 노코멘트요. 요즘에 제가 이종현 대표 성대모사를 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12월 21일 날 그만둔다고 해서 좀 섭섭하네요. 네. 그러네요. 이종현 대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말, 아주 제주꾼 김수민 전 의원과 함께 또 오늘의 이야기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드릴 얘기는요, 일단 그 헌법재판소 판결, 박근혜 최종 축출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회에 2가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국회판 내각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기구로서의 추첨제 시민회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가 쉬고 있는 사이에도 박근혜 정부 정책, 뭐 사드 배치, 역사 독재 교과서 이런 것들 다 추진이 되고 있고, 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체결이 됐죠. 저는 뭐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월성원전 재가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혹시 영화 판도라 보셨습니까? 영화 판도라 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평일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뭐 대략 원전 위기를 국민들에게 환기시켰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영화적 완성도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뭐 위기 재앙 그래서 모두가 슬프고 위태롭고 너무나 뻔한 그런 라임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던데.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봤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원전 사고가 일어날 때 원전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묘사했다. 이 부분은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영화에서처럼 경주 일대가 확실하게 지금 지진 때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월성원전 재가동 결정이 버젓이 내려졌고 이게 뭐 수명이 다 했는데도 계속 돌아가는 뭐 거의 영생교 수준이 돼버렸어요. 월성 1호기부터 해서 월성원전 2, 3, 4호기 지금 지진대 위에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저는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어떻게 폐기를 할 거냐 여기서부터 한국 사회 역량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묘하게 영화 판도라에도 국무총리가 나와서 설쳐되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영화는 2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하죠. 그 이경영 씨가 나오는 영화, 안 나오는 영화 이렇게 나눠지는데 판도라에도 이경영 씨가 출연을 하십니다. 그리고 총리 역할을 연기를 하시는데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실에서 이런 나대는 총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보고 좀 경각심을 갖게 됐는데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헌법에 대통령 권한 대행 이따위 직책은 없습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명문화되어 있고요. 다만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는 것뿐이고 황교안 직책은 분명히 총리입니다. 그렇죠. 황교안 내각은 농부가 아니라 낫에 불과한 거고요. 국회가 농부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가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축으로 해서 국회판 내각을 짜서 국정 운영을 주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예비 내각, 그림자 내각처럼 비춰지겠는데 이번 탄핵으로 다시 상기가 됐지만 대통령 중심제이더라도 국회가 행정부보다 우위입니다. 국회가 갖고 있는 감시 권한, 입법 권한 이런 것들 다 활용을 하면 국회판 내각이 국정 운영을 주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요즘에 정치권 내에서 의원 내각제나 의원 정부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회판 내각의 국정운영 주도를 반대하면 안 됩니다. 의원 내각제나 의원 정부제의 취지가 국회 권력을 강화해서 정부 운영을 직접 주도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판 내각이 국정 방향을 정하는 거는 의원 내각제 또는 의원 정부제 가능성을 실험하는 좋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걸 막으면 안 된다. 그분들이 하면 더더욱이나.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다수결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월성 원전 재가동, 이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건데, 국회 결정을 원안위가 이길 수 없는 거죠. 여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야당 주도로 월성 원전 가동 중단을 한다고 법안에 새겨 넣어서 의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누리당이 상임위 단계에서 이걸 방해한다, 이러면 뭐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회 비상사태에서 의장이 본회의 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별 테러 위협도 없는데 갑자기 정의화 의장이 비상사태 이러면서 테러 방지법, 테러 빙자법이죠. 이거를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월성 원전에 있는 경주 일대는 지진 위협을 겪었고 계속 당면에 있는 거죠. 명백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월성 원전 가동 중단, 이 법안 같은 거는 직권상정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국회가 국정을 주도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전체 합의가 안 되면 다수파가 국정을 주도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취지에서 국회판 내각을 첫 번째로 제안을 해봤고요. 두 번째, 국회 요구하는 두 번째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좋든 싫든 간에 개헌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선거제도를 개편하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개헌 이슈에 뭐 국가 권력 구조 문제 들어가 있고 또 선거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직업적으로 이해 당사자로 연루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끼리 논의하면 절대 안 되는 문제고요. 저는 그래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가기구로서의 시민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저는 그 닥치고 개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 참 우습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개헌이 빨리 되기가 어렵거든요. 예. 대선 이전에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개헌론자들, 닥치고 개헌론자들 실제 목적은 저는 개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이 안 된 상태, 이거 자체를 빌미로 삼아서 자기들 이합집산을 하려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개헌 얘기를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이참에 국회 어떤 개헌 논의 주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 사이로 갖고 오자. 그리고 그 첫 단계로 시민회의를 한번 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요즘 뭐 시민회의, 시민대표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데. 네. 그 며칠 전에 논란이 됐던 예. 모 단체의 방식, 어떤 특정 단체가 주도하고 이름난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국민적 논의를 응집해서 보여주는 그 터전으로서 시민회의를 국가적으로 정식으로 마련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회의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예. 힌트는 녹색당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회의가 대표성을 가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를 해서 뽑는 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거는 또 하나의 국회가 되는 거고 선거를 따로 치를 필요가 있나 이런 여유가 있나 당연히 이 생각이 드시겠죠.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첨입니다. 녹색당의 경우에 대의원 전원을 성별 지역별 할당을 해서 추첨으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일전에 주진우 기자님도 한번 이거 참 놀랍다 대단하다 이런 말씀하고 가셨는데 뭐 제비도 뽑고 사다리 타기도 하고 회전판도 돌리고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대의원을 전원 추첨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추첨제가 전례들이 있는데 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뽑는 방법이라든가 또 정치권에서 일례로 2002년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선거인단 절반을 기성당원이 아닌 새로운 당원이나 국민들한테 개방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한 3만 5천 명 정도 뽑았는데 응모를 한 200만 명 가까이 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추첨으로 선발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 추첨제의 장점이 뭐냐면 선거라고 하는 비용, 뭐 갈등이 수반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구 구성을 토대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직업 정치인들보다 좀 더 홀가분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추첨으로 또 선발이 되는 것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안은 아니지만 어떤 사안들에서는 좀 자유롭고 또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이런 추첨 인단에서 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추첨을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통치하는 적극적 자유, 직접 참여의 기회를 얻으면서
놀라운 능동성, 막중한 책임감을 또 갖게 된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추첨으로 시민회의를 만들고 여기서 개헌이나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추첨 방식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희망자를 모은 다음에 그 사이에서 추첨하는 거, 이건 안 됩니다. 예. 한정된 사람 사이에서 추첨을 하는 거니까 얼마 전에 나타났던 온라인 시민회의에 대한 논란 똑같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전체 국민이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성원 그리고 예비자까지 추첨을 한 다음에 수락 의사를 물어가면서 구성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국가기구의 행정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예.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패널이나 배심원 추첨으로 뽑을 때 비용을 공공해서 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추첨제 시민회의 하게 되면 뭐 구성원들한테 또 활동 실비부터 해서 좀 생각할 시간 또 벌어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번 그 추첨제 시민회의에 뽑힌 분들한테 기본소득을 한번 지급해 보는 것도 예,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또 국가 차원에서 더더욱이나 해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추첨제 시민회의에서 개헌을 논의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으로서 졸속적인 개헌 가능성을 차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헌을 이왕에 하게 되면 추첨제 시민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자 이런 입장을 또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를 뭐 추첨제 민회로 대체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부정적이에요, 저도. 책임감과 종합적인 통찰력을 갖고 또 선거 절차를 통해서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 그런 직업 정치인과 의회 존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다만 그 의회의 결정에 제동을 걸거나 어느 정도 관여하는 추첨제 시민회의가 또 한편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뭐 추첨제 시민회의에서 일정 정족수를 채우면 국회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거나 국민 투표에 대해서 어떤 안을 붙인다거나 또 국회 과반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추첨제 시민회의에 뭐 3분의 2가 반대하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거나 뭐 이 정도의 권한은 한번 줄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건 또 헌법 개정 사항인데 이런 가능성들을 어쨌든 실험하기 위해서 지금 뭐 탄핵, 조기 대선, 개헌 이런 얘기로 어수선한 전국에서 아예 본격적으로 한번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 추첨제 시민회의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오늘 드려보는 거고요. 이 87년 헌법이 민주헌법은 맞지만 중대한 한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민주항쟁에 나선 국민들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기성정치권의 카르텔이 이 헌법 조항들을 만들었거든요. 아이고, 참.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를 넘어서려면 정치권에서 뭐 개헌 논의를 자꾸 어떻게 저떻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참여 기구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헌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런 얘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아이고 참 우리가 탄핵 아직은 뭐 인용되기 전이긴 합니다만은 탄핵 이후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출까지 뭐 정치 일정이 예상됩니다만은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이걸 사실상 정치인들한테 다 맡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개헌 문제나 또 선거제도 문제는 정치인들이 또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하면은 그냥 네, 도둑놈한테 뭘 맡긴다고 해야 되나? 네. 잘못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직접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는 선거 때마다 묘한 주술이 걸리죠. 사표 방지 심리라는 주술.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녹색당 지지해도 심지어 당원이라도 이거 내가 속한 당 찍어 말어 이러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말고 1등도 당선되고 2등도 당선되고 이렇게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텐데. 아니 그렇잖아요. 1등만 당선이 되면 대선만 보더라도 51.6%의 국민의 뜻만 수렴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권력 구조나 또 선거 제도에서 승자 독식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당연히 풀어야 될 텐데 근데 제 생각에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어떤 권력 구조나 선거 제도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아직은 국민 여론이 조금 승자 독식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부터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설령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어쨌든 논의에서 원천 배제되었던 그런 국민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 자꾸 개헌 얘기, 저도 사실 개헌론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더 갑갑합니다. 제 처지에서 너무 물을 흐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꼭 국민들이 이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까 얘기 나왔지만 온라인 시민의회, 시민회의 이 논란도 봤지만 그냥 특정 단체가 한켠에서 그냥 하는 명사들 이름 빌어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정말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또 오늘 추첨제 시민회의를 또 제안을 해봤습니다. 또 뭐 하려고 하면은 명망가 앞세우는 이런 문화도 좀 바꿔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촛불을 계기로 나는 내가 나를 대표한다. 이런 의식이 보다 많이 번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 중심 사고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마음가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수민 의원은 명망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명망가 중심의 김용민 PD께서 정가의 보도로 휘두르시는 시사평론가 협회에 대항해서 이름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시사 비평가 동맹을 12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만해! 시사평론계의 아로, 근데 저는 참 가정스러웠던 것이 제가 12맹 얘기하면서 정상근 혁명동지와 민동기 해방 미디어 평론가 영입 의사를 밝혔을 때 잔챙이라고 하셨으면서 막상 관훈 나이트 클럽은 상당히 또 화기애애하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문명이 카멜레온 팀입니다. 돼지와 이종교배한 카멜레온. 너무 자학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넘어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자, 김수민 의원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제 책상에 두 권의 시집이 있습니다. 예. 해방 직후에 간행된 해방 기념 시집인데요. 하나는 중앙문화협회에서 1945년에 나온 것이고, 예. 하나는 1946년에 우리 문학사에서 나온 횃불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해방 기념 시집입니다. 예. 이 시집 중에서 한 3편쯤 읽어볼까 합니다. 예. 중앙문화협회에서 나온 1945년 판 해방 기념 시집의 서문을 보면은 예. 이렇게 적혀 있어요. 평화로운 시대에 있어서 시인의 존재는 가장 비싼 문화의 장식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인이 처하여 있는 국가가 비운에 빠졌거나 통일을 잃었거나 하는 때에 있어서 시인은 그 비싼 문화의 장식에서 떠나 혹은 예언자로 또는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적 지위에 놓여질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시점에는 시인은 문화적 어떤 장식이 아니라 어떤 그 예언자나 어떤 선구자적 지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시집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온전한 해방을 맛보지 못했잖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친일파를 제대로 처단 또는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해방되자마자 초미의 관심사가 좌우를 막론하고 특히 좌익 쪽에서는 친일파 청산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네, 그게 유야무야 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질질 우리가 끌려오고 있는 거죠. 이 시집에 실려있는 권한이라는 시인의 시 어서 가거라를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권한이라는 시인은 좀 낯설 겁니다. 근데 식민시대 때는 어떤 이쪽 좌익 쪽 문학운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어서 가거라는 시에는 민족 반역자, 친일 분자들에게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상당히 좀 격한 어조인데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가거라, 가거라. 너희들이 갈 대로 가거라. 동력 하늘에 태양이 다 오르기 전에 이날이 어느덧 다 새기 전에 가거라. 어둠의 나라로 먼 지옥으로. 제국주의 품 안에서 살이 찐 오약권 돈부리의 배가 부른 속기약기 사시미의 기름이 낀 마사무네 속에 심음을 꾸던 너희들아. 얼싸안고 정사하여라, 순사하여라. 눈을 감은 제국주의와 함께 풍덩 빠져라. 태평양의 푸른 물결 속에 제국주의의 애첩들아. 일본 제국주의의 충복들아. 또 어디가 부족하냐? 또 무엇이 소원이냐? 인제 먹고 싶으냐? 피프대끼가. 인제 먹고 싶으냐? 탕수육이. 또 누구에게 보내려느냐? 얄미운 그 추파를. 어서 가거라. 모처럼 깨끗이 닦아놓은 이 재단에 모처럼 봉지봉지 피어나는 이 화원에 굴지 말고 늙은 구렁이처럼 뛰지 말고 미친 숙개처럼. 어서 가거라, 가거라. 너희들 갈 대로 가거라. 물샐 틈 없이 바위처럼 뭉치려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맑은 옥같이 티끌없는 우리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성스러운 조선을 위하여. 오, 벌써 찬란한 태양이 떠오른다. 동력 하늘이 밝아온다. 요란히 들리다 참새 짖는 소리. 어서 가거라, 도깨비들아. 무서운 마귀들아. 어둠의 나라로 먼 지옥으로. 이런 시입니다. 아이고. 상당히 격렬하죠. 아유, 정말 이런 나쁜 놈들을 위한 시도 네. 있었다는 사실에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상당히 귀한 말들입니다. 이 민족 통일을 위하여 똘똘 뭉치려는 민족들의 이간질하는 너희들 다 가버리란 얘기죠.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본 제국주의 애첩들이자 일본 제국주의 충복들이 그런데 바로 미국으로 바꿔서 애첩이 되고 충복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이
권환이라는 시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지금 우리가 한 10수년 뒤 지난 시점에서 친일파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방 직후에 친일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일 안 한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그렇죠. 이른바 그 지배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언론에서 박근혜한테 부역하지 않은 언론인이 뭐 거의 없듯이 뭐 찾아봐야 정말 몇 명 안 되듯이 그 당시에도 그래서 야 우리가 서로 다 때 묻었는데 그냥 뭐 대충 덮고 가자.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시가 있었군요. 해방 초기만 해도 정말 민족 반역자, 부역자란 말 그때 대거 등장하죠. 네. 이런 그 분위기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45년 말, 45년 12월 신탁 통치 문제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이게 깨져버리고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프레임이 바뀌어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민족 반역자 처단 문제, 친일 문제가 물밑으로 스며들어 버리고 남한의 경우 이승만이 전면에 등장해서 이제 이걸 뭉쳐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이 분단까지 뭐 식민지가 먼저 있긴 하지만 해방 이후에 이런 친일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게 뭐 전쟁에서 분단, 독재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예. 시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 PD도 홍명희 선생은 잘 아시죠? 예. 예, 그 우리 임꺽정으로 아주 유명한 소설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 우리 충청도의 아주 꼿꼿한 양반 집안의 이런 사람이죠. 예. 이 홍명희 선생은 뭐 집안이 아주 뼈대가 꼿꼿하고요. 민족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살았습니다만은 월북했죠. 월북해서 그 가족들이 다 훌륭한 학자로 소설가로 북한에서 활동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홍명희 선생의 그 임꺽정은 반드시 읽어야 할 소설 중에 하나죠. 예. 아주 고유한 언어는 물론이고요. 그 주제의식까지 아주 빛나는 작품입니다. 예. 이른바 대하 역사소설의 문을 연 작품이라 할 수 있죠. 임꺽정은. 그 이후에 이제 황석영이나 조정래나 김주영이나 문순태나 이런 대하 역사소설들 등장하는데 예. 아무튼 그런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명희 선생의 시 눈물 섞인 노래 역시 해방 기념 시집에 들어있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독립만세 천둥인 듯 산천이 다 울린다. 지동인 듯 땅덩이가 다 흔들린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라도 꿈만 같다. 아이도 뛰며 만세 어른도 뛰며 만세 개 짖는 소리 달구는 소리까지 만세 만세. 산천도 빛이 나고 초목도 빛이 나고 해까지도 새빛이 난 듯 유난히 명랑하다. 이러한 큰 경사 생이외에 처음이라. 마음 속속들이 기쁨이 가득한데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진다. 억제하려 하니 더욱더욱 쏟아진다. 천대 학대 속에 마음과 몸이 함께 늙어 조만한 슬픈 일엔 한 방울 안 나오도록 눈물이 말랐더니 눈물에 보가 있어 오랫동안 막혔다가 갑자기 터졌는가. 우리들 적의 손에 잡혀갈 때 깨끗한 몸 더럽히지 않으시려 멀리 멀리 가신 님이 이젠 다시 오시려나. 어느 곳에 가 계신지 이날을 아시는지 소식이나 통할 길이 있으면 이다지 애달부랴. 이제까지 두 손목에 메어있던 쇠사슬이 가뭇없이 없어졌다. 요술인 듯 신기하다. 오래 묶여 야인 손목 가볍게 높이 치어들고 우리님 하늘 위에 계시거든 쇠사슬 없어진 것 굽어보소서. 님께 받은 귀한 피가 핏줄 속의 흐름으로 이 피를 더럽힐까. 남의 없이 조심되고 남의 없이 근심되어 염통 한 조각이나마 적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구구이 애를 써왔세다. 국민 의무 다하라고 분부하신 님의 말씀 해와 같고 달과 같이 내 앞길을 비춰준다. 아름다운 님의 이름 더 거룩하는 못할지라도 님을 찾아가 보입는 날 우중이나 듣지 않고자. 이렇게 끝납니다. 예. 여기서 님이 자주 등장하는데 님은 아마 독립투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거나 또는 아직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 분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꿈결 같은 해방을 통해서 님의 뜻,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되살려서 부끄럽지 않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홍명희 선생의 귀한 시 한 편이었습니다. 아, 참 그때도 정말 선각자들이 살아계셨는데 마음이 착잡해지는 건요. 네. 이런 선각자들이 왜 우리에게 지금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는지. 결국 친일파가 지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불편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블라인드 속에 은폐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 역사 교과서 이게 분탕질하는 거 보십시오. 이 기업 투쟁이 무섭다는 걸 아는 거죠. 이런 권력을 총동원해서 역사를 저렇게 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5.16을 혁명이라고 버젓이 얘기하고 하는 거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꽃덤풀이라는 신석정의 시입니다. 예. 신석정은 아마 우리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는 뭐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나 뭐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 한테 낭만적인 시를 썼던 분이죠. 예. 이 꽃덤불은 해방 직후에 1946년 우리문학사에서 간행된 해방 기념 시집에 실려 있는데 이 작품은 해방 이후에 정말 그 과거의 적들을 정말 물리치고 이때 일본이죠. 과거의 적이란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그 꿈을 얘기한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마음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풀에 아늑히 안겨보리라 하는 시입니다. 태양을 의논한다는 얘기는 조국의 해방을 얘기하는 것일 테고요. 해방을 위해서 애쓰는 과정 중에 사라진 사람도 있고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몸을 팔아버린 사람, 변절한 사람도 있고 마음을 팔아버린 사람, 그러니까 전향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36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겨울밤이 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나라를 만들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언덕의 꽃덤풀에 정말 그 나라다운 나라, 모든 국민들, 인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어떤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이 시인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정말 제 생각하기에는 100년 만에 올까 말까한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내일도 역시 우리는 촛불을 들어야 할 것 같고요. 이 권한의 시나 이 홍명희의 시나 신석정의 시에서 노래했던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거야말로 온전한 나라의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전한 독립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까지 닦는 그게 바로 나라다운 나라. 정말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는 나라.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 광장에 촛불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김 PD께 어려운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정태춘은 뛰어난 그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1979년에 그 동양방송 TBC의 연말 연예대상 같은 게 있었는데요. 촛불이라는 노래가 작사상을 받습니다. 이 가사상을 79년이라는 맥락에서 읽으면 상당히 의미가 깊은 시인데 내일 촛불을 들으러 가시면서 이 방송 많이 들으실 텐데 이 정태춘의 촛불 꼭 들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춘의 촛불이 2016년의 촛불을 묵시할 줄은 참 몰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건 정태춘도 몰랐겠죠? 네, 글쎄요. 시인의 어떤 직관 또 예언자적인 감각이 있었는지는 모르죠. 역사의 맥락 속에 있는 어떤 주관자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너무 종교적인 표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사회 지금의 촛불은 해방 이후 또 4.19 이후에 그 안이함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일 역사를 복귀하고요. 또 군부 독재 세력에게 나라를 넘겨준 그런 역사도 뼈아프게 또 돌아보고요. 이런 성찰의 기운이 가득한 이런 광장, 이 촛불, 뭔가 확실히 반듯한 나라를 세우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차 촛불의 슬로건이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간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끝까지 가서 이 촛불의 의미를 새롭게 재정의해 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소리 없이 어둠이 내리고 길손처럼 또 밤이 찾아오면 창가에 촛불 밝혀두리라 외로움을 태우리라 나를 버리신 내님 생각에 오늘도 잠 못 이루어지세우며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밤이 다가도록 사랑은 불빛 아래 흔들리며 내 마음 사로잡는데 차갑게 식지 않는 미련은 촛불처럼 타오르네 나를 버리신 내님 생각에 오늘도 잠 못 이루어지세우며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밤이 다가도록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4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일부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도올 김용옥 선생이 쓴 도올 시진핑을 말한다. 네, 당첨된 분께 보내드립니다. 21세기 국제 무대에서는 중국의 위상과 역할이 점차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올 시진핑을 말한다. 이 책에서는 김용옥 선생이 21세기를 아시아의 시대로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시진핑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통나무 출판사에서 펴낸 도울 시진핑을 말한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 드리고 있죠.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 겨울 거제를 추천합니다.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 입력하시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외장 하드 가운데 가장 큰 용량은 몇 테라바이트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5테라바이트였습니다. 유명환 01님, 청문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총이 아닌 미사일 같은 지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피박 퀴즈 정답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황교안이 국회에 방문하면서 국회 사무처에 이 급으로 의전을 해달라 요구했지요. 어떤 급으로 의전을 해달라고 했는지 맞히는 게 어제 문제였습니다. 강철 세입연대님, 정답은 대통령급이었습니다. 네, 분수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사연 읽어볼까요? 한국을 방문했던 핀란드 대통령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집에서 쓰던 다리미를 갖고 와서 셔츠도 다리고 머리 손질도 직접 한다며 전문 미용사도 사양해서 호텔 관계자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네. 선진국 대통령답네요. 네.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의식에 있어서도 핀란드는 역시 선진국입니다. 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오늘은 갖은 고난과 수모를 참아가며 서열 넘버원 자리를 차지한 황교활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넘버원 대통령, 아니 대통령급 황교활입니다. 성주에서 계란과 물병으로 봉변을 당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문자로 해고당하며 분루를 삭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살다 보니 대통령 대행이라니. 엄마, 나 짱 먹었어. 네, 이게 다 촛불 폭도들이 박복 근혜를 끌어내려준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촛불 폭도들에게 감사하다,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급이면 급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국회를 방문했을 때 저에 대한 의전을 대통령급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좌파 세력들이 이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최악의 부역자, 제2의 김기춘, 의전 성애자라나 무엇라나. 이 선생님, 심지어 저를 이 자리에 앉혀준 촛불 폭도들도 내일 광화문에서 저의 퇴진을 외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자들의 촛불을 끄고 제가 대통령으로서 예우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비록 업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이 있는 가운데서 권한대행을 맡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최규하처럼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서 권한대행을 맡아야 누가 뭐라 못할 테니까요. 대통령이 없는 나라, 이거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견디거든요. 박근혜가 약 맞고 뻗으면 그때 보쌈을 싸서 어디론가 보내는 겁니다. 정유라가 머물고 있다는 독일로 보내든 아니면 저 좋다는
프랑스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유고 상태라며 본인이 집권하는 거지요. 네, 최규하는 권한대행하다가 12.12 쿠데타를 당했는데 군 면제인 본인도 그 꼴 당하면 어떡하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른 야당과 함께 황교안 총리를 날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리라는 자리는 대통령만 못해서 과반표만 모으면 얼마든지 옷 벗길 수 있습니다. 지금 야당 과반이 훌쩍 넘지 않습니까? 이 위협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 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유야 통합진보당 날렸을 때처럼 민주당은 종북이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논리나 근거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을 해산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황교안님을 내쫓는 세력은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통합진보당도 1년 걸렸는데 그 전에 총리 탄핵당할 거라고요? 말 같은 소리나 하라고요? 그래, 이 의전에 환장한 새끼야. 공안질이나 했던 새끼가 대통령급 대우받는 걸 보니까 횃불도 모자라. 광화문에서 캠프파이어를 해야 할 판이다, 이 새끼야. 그 자리에 누가 가도 수국 꼴통 새끼들은 다 똑같다는 걸 알았으니 말이야. 촛불들이 이제 니놈들의 씨를 말려버릴 거다, 이 씨발라버릴 새끼들.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네, 그 끝을 모르는 의전 욕심쟁이 황교안님에게 이 노래 보내드립니다. 심신의 욕심쟁이 우후훗. 이것저것 사달라고 졸라대던 그녀가 오늘은 웬일로 새침한 걸까? 어제 새로 한 멀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정 부리며 화부리하네. 욕심쟁이 그녀는 나의 작고 귀여운 욕심쟁이. 내가 달콤한 사랑을 건네주는 그녀는 나의 어여쁜 욕심쟁이. 돌아질 때가 왠지 더 예쁜 안아주고 싶은 욕심쟁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